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성탄절 전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르면 12월 셋째 주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오한과 미열 등 약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가 11월 3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문제를 제기한 모든 경합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9,646명 늘어난 1,406만 5,964명, 사망자는 2,043명이 늘어 27만 6,40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945명이 늘어 69만 3,390명, 사망자는 56명이 늘어 3만 4,637명, 뉴저지 확진자는 5,062명이 늘어나 35만 39명, 사망자는 84명이 늘어 17,22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459명이 늘어 11만 8,754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5,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을 대상으로 며칠 안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성탄절 전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0일 뉴욕타임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브리핑에서 주내 병원들의 중환자실이 12월 중순에 과부하에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캘리포니아주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자택 대피령 등 심각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한 주 동안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은 첫 번째 주로 주민의 99%는 밤 10시 이후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도 30일부터 주민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지난 주말에만 3,500명의 환자가 새로 입원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라며 병원이 의료진 부족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병상 수를 50% 이상 늘릴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주지사는 병원들을 상대로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병원 과부하가 발생하면 지난 봄처럼 모든 비필수 사업장 폐쇄 등 엄격한 통제 조치를 다시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병원 과부하 등을 우려해 12월 7일부터 모든 야외 집회를 25인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모임, 장례식과 결혼식은 예외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르면 12월 셋째 주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첫 백신 납품일은 12월 1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일주일 뒤인 22일쯤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CBS 뉴스는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 녹음본을 바탕으로 이르면 12월 셋째 주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은 이르면 12월 14일로 시작하는 주에 백신 유통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12월 10일 외부 전문가 패널 회의 이후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최종 결정 날짜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한 국장은 심사를 위해 매우 바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환자와 제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한 줄씩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CBS가 입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첫 백신 납품일은 12월 15일입니다. 모더나의 첫 번째 백신은 일주일 뒤인 12월 22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9일 한 주 동안 화이자는 640만 도즈, 약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 화이자와 모더나는 추가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2월 말이 되면 두 회사는 한 달 동안 약 3천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규모로 백신을 제조할 방침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 특수 상자를 미 전역에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병원과 약국에 보관용 특수 상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대변인을 인용해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 특수 상자를 미 전역에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이미 상자를 받았고 다른 주들도 며칠 내에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송한 것은 백신을 담지 않은 빈 상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등은 이렇게 낮은 온도의 초저온 냉동고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CDC는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보관용 특수 상자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보관 상자에 정기적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야 하고 하루에 2번, 그것도 1분 이내로 열어야 하는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될 예정입니다. FDA는 오는 1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하고 승인 뒤 48시간 이내에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약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한이나 미열 등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와 비슷한 반응인데요. 이런 증상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서 대부분 24시간 이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30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의 화상대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약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여부에 관해 낮은 수준의 가벼운 증상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다른 위험에 비교하면 상대적 위험이 미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주사를 맞으면 반응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며 어떤 이들은 팔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독감과 비슷한 증상처럼 약간 추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적은 수는 열이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대부분은 24시간 내 혹은 최장 48시간 안에 사라진다면서 이런 증상은 신체가 잘 반응하고 있다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설득하는 일이라면서 백신의 부작용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75에서 80%가 접종을 받을 경우 내년 2분기 말이면 팬데믹이 위험 지점을 지나고 잘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적십자사가 모은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나온 겁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코로나19를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 질환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CDC는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6명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샘플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적십자사가 미국 9개 주에서 모은 혈액입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DC로 혈액 샘플을 보냈습니다. CDC 연구진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 모은 39명의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에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7일 사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지에서 기부받은 67명의 혈액에서도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앓은 뒤에는 통상 몸속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가 11월 3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에 문제를 제기한 모든 경합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법적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리조나주 국무부가 30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리조나에서 약 1,500표, 0.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카운티 두 곳에서 재검표를 실시해 바이든 당선인이 약 27,700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선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각 주의 투표 결과 인증이 마무리되면 오늘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적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워드는 서명 검증 부실로 엉터리 투표가 계산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우편 투표 용지와 봉투 조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스콘신 주법도 재검표에서 패한 측이 5일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지사의 인증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주 대법원에는 주 선거 결과 인증을 차단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지명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 등 2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30일 국가정보국장실로부터 대통령 1일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1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절차로 일명 정권 인수의 이정표로도 불립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국가정보국장실로부터 대통령 1일 브리핑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는 상무부 보안실에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이 첫 대통령 1일 브리핑에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AP는 바이든 당선인이 세 번째로 대통령 1일 브리핑을 읽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당선인으로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1일 브리핑을 처음으로 읽었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브리핑을 8년 동안 접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정보 브리핑을 받았지만 국가 최고 기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당선인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하지만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진은 지난 7일 승리 선언 이후에도 브리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았고 연방총무청이 당선인의 공식 확정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선 선언 16일 만인 지난 24일 연방총무청은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도 이를 공식 승인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을 대상으로 각 주와 시민들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의회 의석수 배분 시 합법적 지위가 없는 비시민들도 포함해 의회 의석수를 배분해왔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고 인구조사국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2020년 인구 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이 바이러스 통제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발언문을 통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3월 의회가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긴급대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백신에 대한 최근 뉴스는 중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와 생산, 유통 및 여러 그룹에 걸친 효능 등에서 중대한 과제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경제 전망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고 대체로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범위의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게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한 3월 연준이 도입한 주요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연말에 만료됩니다. 파월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일부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31일 만료를 앞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달 초 무누신 장관은 예정대로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에 종료하고 미사용기금 4,550억 달러를 반환하라고 연준에 요청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핵심 신용시장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대출 권한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천 명도 넘기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시 자택 대피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내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될 경우 바이러스 노출에 가장 위험한 보라색 단계의 51개 카운티에 대해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당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확산세가 본격화되는 앞으로 2주 안에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내 병원의 수용 능력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첫 번째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지면서 식료품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바이러스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이번엔 더 극단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4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7월 종전 기록인 7,170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최근 LA 지역만 해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LA 총영사관도 민원 방문에 대해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공지를 통해 방역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민원 대기 시간을 더욱 줄이고 실내 인원을 2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한인들에게 긴급하지 않은 업무 방문은 가급적 뒤로 미루고 사전 예약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했던 65세 이상 시니어 역시 가급적 예약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영사관 측도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보건 위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내년부터 주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광역교통국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워싱턴 DC 지하철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3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의회에 추가 지원이 없으면 주말 운행 중단을 포함해 일부 역의 폐쇄와 평일 운행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1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맨하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2년 늦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맨하튼 교통혼잡료는 맨하튼 60가 이남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치인데 아직 승인을 위해서 어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통행료 책정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정부의 업무 지연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업스테이트 일부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30일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이리 카운티 마이클 키언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에 따라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법인 그린라이트법을 준수하면 연방법인 리얼아이디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퀸즈 일대 우체국이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연방우정국은 할러데이 시즌 급증하는 고객들의 우편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코로나와 엘머스트, 플러싱 메인 등 퀸즈 일대 15개 우체국에 일요일 우편물 픽업 시간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체국 이용객들은 오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는 오후 1시까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에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